퍼펙트 전산세무 2급 교재 펴주시면 되시고 87페이지 가시면 되세요. 저희가 수업을 진행했던 부분 중에 전산회계 1급까지 진행되는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을 국가한테 받으면 내가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돼서 그러면 뭘 하셔라. 우리 그 부분은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정리하시고 끝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계 1급은 딱 그 정도 수준까지만 물어본다. 근데 물어보는 게 왜 국고보조금 또는 정부보조금을 물어보냐면요. 다음 중 자산의 차감 계정인 거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로밖에 출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정도까지밖에 물어보지 않는 거. 그런데 세무급수부터는 이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전부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걸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무 2급 교재 87페이지부터 내용을 보시면 국고 보조금에 의한 취득과 관련된 회계 처리 내용이 쭉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요거 진행하면서 89페이지에 있는 예제 5번이 있거든요. 그 예제 5번과 관련된 내용이랑 중간중간에 필요한 거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고보조금 또는 정부보조금이다라고 해서 이제 등장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국가한테 돈을 받았다예요.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돈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 또는 중기청한테 돈을 받았다. 중소기업청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또는 지능공단이라고도 하죠. 네, 그런 쪽에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돈의 정체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너가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지금 자금이 들어갈 건데 그 자금 중에 내가 80%를 부담할게. 그리고 너는 20%만 부담해. 이런 식의 용도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가 돈을 주는 건 어디에 써야 된다는 목적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용도에 반드시 쓰셔야 돼요. 어떤 경우들이 많았냐면 저희가 이제 제조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시절에는요. 그 지원금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남용이 자꾸 생기는 거죠. 국가한테 지원금을 받고 정말 설비 장치를 사야 되는데 설비 장치를 사는 게 아니라 회사에 자동차를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표이사 자동차를 신차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사가 나오면 자동차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남은 건이 많았었다는 거죠. 지금은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많냐면 내가 이만큼을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너네 국고보조금 지정 대상자가 됐어 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허가처럼 뭔가 떨어지면 돈을 미리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쓴 거에 대해서 증빙을 제출을 하고 그 증빙에 있어 돈이 뒤에 들어오는. 근데 이제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국고보조금을 저희는 배우지만요. 이 부분을 이제 실무자들은 우리 이번에 정책자금을 신청을 했고 그 정책자금에 우리가 책정이 됐어.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당첨이 됐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정책자금이 국고보조금이에요. 그리고 이 정책자금은 별도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돈을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이 돈을 어떻게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보고를 하고 보고한 거에 의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서류가 미비하다라고 추후에 다 실사를 하거든요. 밝혀지게 되면 내가 지원받았던 돈 다 100% 토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관리자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이 정책자금을 제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서류를 상당히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특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특허가 떨어지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증진이 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돈을 나는 신청하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도 봐야 되니까 3개년치 재무제표도 들어가야 되고요. 사업보고서도 만드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뭐 유동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모두 다 파악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별이 되면 절대로 저희가 당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정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정책자금을 무엇하는 분들, 사업으로 끌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 정책자금 받고 싶다며 우리가 너네 프로세스 다 만들어줄게. 그리고 그거로 들어가.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뭐가 될 수 있게끔 지금 대상자가 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죠. 그들 공짜로 해주지 않습니다. 모두 다 돈을 받겠죠. 소위 말해서 컨설팅 비용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정책자금이에요. 그럼 지금 저희가 배우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내가 쓴 돈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돈을 받고 상계 정리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돈이 나갔다라고 했을 땐 차변에 다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되면 그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비용이 뭐가 돼야 될까요? 소멸이 되셔야 되는 거죠. 내 돈을 쓴 게 아니라 국가의 지원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이 더 강하더라. 근데 저희는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그럼 공장에 기계를 취득하는데 국가한테 지원금을 받았고 그 지원금으로 기계를 취득한 다음 무엇하겠다,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그닥 많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비용 보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우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시험은 그 문제를 잘 안 내더라고요. 그리고 AT에서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를 한 번인가 두 번 낸 적이 있어요. 난리가 또 났었겠죠. 왜일까요? 대체적으로 자산 취득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무슨 얘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이라는 부분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국가한테 지원금을 받으면 임금을 대변해 가서 소멸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돈이 입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고 그 별도 관리자가 다 있을 것이다, 회사에는. 그래서 저는 이력서 쓰실 때 혹시라도 정책 자금을 회사에서 담당한 적이 있으시면 반드시 경력기술서에 기재하시라고 해요. 왜냐면 그게 경력으로 인정이 돼요. 아무나 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진행되는 부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회사에 취업을 나가시게 되면 뭐 노인 일자리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근데 저희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한 사람 중에 노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을 고용했다라고 하면 회사가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회사가 먼저 주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 고용을 했고 내가 인건비를 얼마를 줬다라고 보고를 하면 국가가 책정해져 있는 금액을 국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 입금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가 사실상 처음에 차변에 발생이 되지만 뒤에 가서 국가한테 지원받으면 급여가 상쇄시켜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런 분도 계시긴 해요. 아, 나는 지금 돈을 지출했을 때는 차변에 급여라고 해서 비용 처리를 했다. 그리고 국가한테 돈을 받으면 이 급여를 대변에 보내서 상계 정리시킨 게 아니라 나는 돈을 받았을 때 어느 부분 대변에 무엇을 썼다. 이 급여라고 쓰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는 자가 붙는 거죠. 아, 나는 그거요. 대변에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어요. 라고 하는 부분. 영업적인 수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비 처리했는데요.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생됐던 비용을 소멸시키든 수익을 만들어서 비용을 빼든 결과는 같거든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에 가셔서 업무를 좀 파악하시고 어떤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그리고 이런 문제를 AT는 출제를 한 적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이 문제는 내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최근 문제 풀어보시면 이 문제가 아예 안 보여요. 그러니까 또 안 내고 있는 거죠. 어렵다라고 자꾸 문의가 들어오면 시험 출제하는 쪽에서도 조금 주춤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리고 전산세무는 이 문제를 전혀 내고 있질 않아요. 왜 안 내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현실은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현실은. 그리고 지금 노인 일자리 자금이 예산이 정말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2026년도인가요? 초고령화 시대가 접어든다고 하죠. 65세 이상자가 너무 많아서. 뭐 지금 출산도 안 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안 돼도 지금 정부는 비상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자금 창출 부분을 정말 많이 써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자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회계처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정부 보조금, 그게 국고 보조금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회계처를 하셔라.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하나 이슈가 뭐가 있냐면 이 정부 보조금하고 관련돼서 들어왔던 부분이 뭐냐면 비대면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몰 종료가 된 거로 알아요. 네, 그 부분은 작년에 정말 많은 예산을 풀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하고 왜 관계가 있냐면 회계 프로그램 구입에 정책이 풀렸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회계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았었다. 그런데 회계 프로그램 구입에 국가가 예산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지원금이 들어오면서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을 한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내가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그러면 프로세스를 산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산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조심하실 거. 그걸 누가 한 분이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자문하는 쪽에서. 그래서
그분이 물어보실 때 자기가 알기로는 비품 처리하면 된다라고 들었다. 또는 누군 수수료 처리하라고 얘기를 하더라. 뭐가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자, 수수료 처리도 안 되시고요. 비품 처리도 안 돼요.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입력을 하면 화면에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는 거지 그 소프트웨어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유형 자산이 아니에요. 무형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너무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조금 구분을 하고 쓰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부분 비대면 바우처 사업으로 풀어졌던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4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예산을 푸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ERP 프로그램 구입이 또 풀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ERP는 400으로는 절대 구입이 되질 않아요. 1000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스마트 A 구입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스마트 A는 400까지 가지 않아요. 네, 400까지 가려면 아마 지금 현재 메인으로 쓰는 거 하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연결해서 쓰거든요. 그 연결해서 쓰는 부분을 같이 구입하면은 사실상 돈이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대체적으로 2, 300대에서 모두 다 끝나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근데 그 바우처 사업비가 400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부분 중에 90%는 국가가 예산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10%는 내가 부담해요. 그러면 제가 소위 말해서 20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10%가 있거든요. 그럼 그 10% 부가세 세금만 내가 부담하는 거고요. 200만 원은 국가가 주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돈을 나한테 직접 주지 않고요. 돈을 쓸 수 있는 계좌를 터줘요. 네, 계좌를. 서울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 계좌를 열어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로페이 계좌를 열어주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돈을 입금을 시켜야 돼요. 근데 제가 400에 한도라고 했으니까 국가가 36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40만 원을 내가 일단 입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안 쓰면 다 환입 조치가 돼요. 내 돈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상황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프로그램을 구입했으니까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셔라. 비품도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서버를 사용하는 것도 그게 허용이 됐더라고요. 그럼 서버 사용비이면 그건 수수료 계정 처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급 수수료가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 다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도요. 우리가 이제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나와져 있는 정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배우는 건 실제 빈도가 조금 줄어든 쪽으로 배우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앞부분에 교재 나와 있는 거 진행하기 전에 앞부분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업무에서는 더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 조금 검토를 해보세요. 네, 검토를 해보실 것.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 들어가 볼게요. 그럼 우리가 국가한테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하고 자산을 취득하겠다라고 하면 취득되는 자산의 금액은 얼마로 처리할 거냐. 취득 원가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차변의 기계장치를 쓰고 금액을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 측정의 값은 뭐로 가셔라? 공정가치로 가셔라. 그래서 내가 국고 보조금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땐 공정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가 얼마 주고 샀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취득 원가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360만 원짜리 기계를 샀다. 그런데 지금 내가 부담한 돈은 40만 원이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400짜리 기계를 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400만 원이 뭐가 된다? 기계 장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돈이 40만 원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이게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 재밌는 건 이 부분이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에 가면 또다시 등장합니다. 부가가치세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거래이냐 그러면 과세라고 용어를 지칭해요. 근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거래이다. 이건 부가세가 없어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면세라고 부른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었죠. 그럼 이 과세라는 부분이 전부 다 들어오느냐? 아니다. 면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세법에서 아예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면세품이에요. 라고. 근데 면세품이 아닌데도 과세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과세이냐 아니냐라는 걸 우리가 구분하는 걸 또 배울 거거든요. 근데 그 과세라는 부분을 배울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국가한테 정보보조금을 받고 내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400만 원의 부가세가 10%이냐 아니면 40만 원의 부가세 10%이냐 이걸 물어봐요. 네,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과세에 대한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이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을 빼고 부가세 10%를 징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금액 곱하기 1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관련되어 있으면 우리는 포함된 금액으로 전체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빙을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증빙을 받았을 때 뭐로 받을 것이다? 공급가액 400만 원에 부가세 40만 원짜리 증빙을 받을 거라는 거죠. 40만 원에 4만 원짜리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회계 처리할 때 기계장치는 40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회계랑 부가세랑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공정가치로 취득 원가를 무엇하고 있다? 계상하고 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인 거죠. 아니, 내가 이해는 하겠다. 네가 세법에서도 400만 원으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 곱하기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해서 40만 원의 세금이 발생된다. 라고 해서 400에 40짜리가 들어온다는 것까지 이해하겠다. 근데 너의 돈은 4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무슨 부분? 아, 그러면 국가한테 지원받은 360만 원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라. 취득 원가라고 얘기했던 400만 원에서 무엇하는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열었을 때 어떻게 보여질 것이다. 나는 기계 얼마짜리를 샀다. 400만 원짜리를 샀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국가한테 국고보조금 얼마를 지원받았다. 아이고 잘못 쓴 거죠 여러분. 360만 원을 지원받았다. 라고 하면 이렇게 기록하라는 거죠. 그럼 실제 내가 들어간 돈은 얼마이다? 40만 원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형태로 기재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국고보조금은 언제 없앤다? 우리는 기계에 대해서 가치가 감소될 거니까 추후에 가면 감가상각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 감가상각이라는 걸 할 때 국고보조금도 같이 무엇해라? 상계해라. 정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물어볼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내가 국고보조금 받았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나 결산을 맞이했네. 그럼 감가상각하는 시점에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내가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취득했던 기계를 팔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회계 처리가 몇 개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4개를 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때요. 내가 상환 의무가 있고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들이 있어요. 그러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고보조금 하나 가지고 회계 처리를 5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낼 수 있는 빈도가 높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감하는 형태로 기재를 하시고 내용 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와 무엇한다? 상계 처리한다. 그때 정리하는 부분. 이거는 결산 때 하는 거겠죠. 자, 그럼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땐 반드시 2가지를 구분합니다. 무슨 부분? 상환 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자, 상환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는 국가가 국고보조금을 주는데요. 이자가 절이에요. 이자가 우리 소위 말해서 절이다. 여러분 절이라는 얘기는 이자율이 낮다는 얘기죠. 우리 코로나 터지면서 이런 정책이 많다 적다?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다 국고보조금 정책에 의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뭐 해줬나요? 우리 지금 현재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까지 얼마를 예산으로 풀 테니 은행에 와서 무엇 하셔라. 대출을 신청하셔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게 국고보조금이에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했더니 이자가 5%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풀린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자가 1%대나 2%대예요. 3%대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 대체적 1, 2%대예요. 근데 여러분 1%, 2%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경우들은 내가 집을 구입할 때 집을 담보로 대출하고 내가 소득이 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런 경우들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들이 이자율이 3%대 아래쪽으로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대체적으로 4%, 5%, 6%, 7%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받고 싶죠.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요. 중소기업청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럼 상환 의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차변에는 입금된 요건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러분 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대부분 시험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받았다? 누가 현금으로 줘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시험이니까 현금이에요. 100% 다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상대편에는 뭐라고 쓰셔라? 차입금이라고 쓰셔라. 그래서 차입금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1년 이내 상환해야 된다? 그럼 단기 차입금. 1년이 아니라 2년, 1년이 넘어간다? 장기 차입금. 근데 1년짜리는 거의 없어요. 대체적으로 짧으면 2년, 길면 3년, 4년, 5년 이렇게 깁니다. 네, 짧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단기 차입금 안 써드리고 장기 차입금을 써드린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시험에 오해가 없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이 되거나 또는 중소기업청이 개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내더라고요. 이 장기 차입금의 거래처를 중소기업청, 전 그냥 중기청이라고 쓸게요. 자, 중기청의 거래처 관리하는 거로 시험 문제를 내고 있더라고요.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AT 시험 문제를 시험을 보시고 취득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분명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기청에서 직접 돈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회사 통장을 돈을 바로 꽂아준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 개입이 돼요. 제가 아까 코로나 말씀드렸잖아요. 국가가 예산 풀었죠. 그리고 어디 가셔라? 은행 가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은행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바로 받아요.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아니 돈을 바로 받는 경우가 없는데 아니 왜 자꾸 바로 받는 걸 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이제 시험을 낼 때 여러분 모두 다 관여하지 않아요. 본인들 담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여해서 컨트롤 해주는 게 있고요. 그냥 가시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그런 현실이에요. 은행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요. 이런 부분들은 통장 개설을 따로 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통장이 따로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통장에 돈이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예산이 2억이었다 그럼 2억이 꽂히는 거고 3억이었다 그럼 3억이 꽂히는 거예요.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거래처는 시험은 실제 그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또는 중기청들이 기재가 되고 있지만 현실은 이들이 아니라 누구이다? 은행이 대부분 들어오게 됩니다. 은행.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은행이 개입되어 있다. 그리고 통장 별도로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제가 여기다 보통 얘기만 만들어 드렸지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차입금 통장이 따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건 돈 받는 통장이라 또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별도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은 요건대로 갑니다. 네, 시험은 업무 때문에 계속 부연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통장에 돈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무엇으로 간다?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하나 신설해서 씁니다. 자, 조심하실 거 하나, 이 국고보조금은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쓰셔야 됩니다. 계정 과목 추가 등록한다는 것도 기억하실 것. 추가 등록. 자, 이거 왜 써드릴까요? 시험은 국고보조금 계정 과목을 만들어주고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고보조금 계정 과목 만드는 거 내고 싶어. 그러면 시험 문제에 추가 등록하라고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실에 가셔서 프로그램을 구입한 걸 쓰시겠죠. 그럼 국고보조금이 계정 과목이라는 메뉴에 벌써 등록이 되어 있느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만들어 쓰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는 아직 자산은 안 샀고요. 돈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사고 돈을 청구해서 받게 되면 대변에 이 예금 채권 계정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돈을 받고 추후에 자산을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부분? 돈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은 어디에 쓰겠다? 나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데 쓰는 돈이에요라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 외에는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쓰면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주는 데에서 실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쓸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 돈이 내가 갖고 있는 일반 예금 통장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돈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금에 지금 내가 얼마를 갖고 있다. 내가 지금 현재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정부에서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럼 7천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계 사는데 쓰지 않고 7천만 원 다 빼서 써도 되느냐?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7천만 원이라는 통장에 국가한테 지원받은 돈이 2천이 들어왔다고 장부상에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살 때까지. 그래서 계정 과목을 무엇 하셔라. 우리
보통예금은 당좌자산이죠, 여러분. 그러면 당좌자산 코드 구간에 가서 우리 국고보조금을 무엇한다? 등록한다. 그리고 반드시 누구의?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여러분이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는 본인이 직접 등록하셔라. 이해되셨죠? 시험은 만들어주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데 업무는 등록하신다는 거, 그거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럼 차감 계정 또 생긴 거죠? 아, 국고보조금이 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예금의 차감 계정이 들어올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서 유형자산을 사면 이제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재무상태표를 보여드린다면, 자, 원래 입금되기 전에 보통예금의 잔고는 얼마가 있었다? 입금되기 전에 보통예금의 잔고는 5천만 원이 있었다. 근데 국고보조금이 통장에 입금이 됐다. 얼마? 2천만 원이. 그러면 얼마로 바뀌어요, 여러분? 통장의 잔고는 7천. 그쵸? 그래서 7천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아래에 지금 현재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보통예금 바로 밑에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2천만 원이 기록이 되면서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보통예금은 5천이다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부분 됐을까요? 저희 이거 언제 한번 해볼 거냐면 교재 일부러 전산회계 1급 교재는 계정 과목 등록 부분을 해요. 세무부터는 당연히 그건 너네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라고 했기 때문에 교재 수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땐 하위급수는 모두 다 안다주의로 가는 거예요. 네, 모든 책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정 과목 등록할 때 이 국고보조금 만드는 거 한 번은 해볼 거예요. 네, 왜냐면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차감 계정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한 번은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전산 실무 때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회계 처리가 끝나지게 되면.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재 예제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예제는 89페이지에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따라하는 부분, 예제 풀이는 90페이지에 나와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래 날짜에 대한 거래를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2021년도 1월 7일 날 국고보조금 2천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건 무엇이다? 상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자, 있다라고 하면 차입금 처리하시고 없다라고 하면 우리 입금된 부분에 차감 계정인 국고보조금 처리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추후에 1월 11일 날 무엇하였다? 이 국고보조금은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기계를 구입하였다라는 게 추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기계 산 거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뭘 맞이한다? 결산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산할 때는 우리가 기계라는 건 사용함에 따라서 무엇 될 것이다? 가치가 감소될 것이다. 그럼 가치가 감소된 것만큼 우리는 정리하셔야 된다겠죠,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감가상각한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12월 31일에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걸 무슨 법에 의해서? 정액법에 의해서. 우리는 몇 년 동안 쓸 수 있을 것 같다? 5년 동안. 그리고 내가 기계를 쓰고도 우리 5년 동안 사용을 하고도 내가 시장에 가서 팔았더니 또는 고물상에 팔았더니 우리는 고물값으로 얼마라도 받을 수 있더라. 그런 걸 잔존가치라고 해요. 남겨져 있는 가치. 자, 그런데 그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가정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산 때 감가상각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쓰면 되겠지만 저는 무엇하겠다? 다음 연도 1월 5일 날 이 기계를 무엇하였다? 처분하였다. 매각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풀이라는 거예요. 풀 세트예요. 다만 저희는 1년 쓰고 팔아버린 이유는 처분하려면 오랫동안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바로 팔아서 무엇하겠다. 그냥 프로세스를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회사는 국고보조금 지원에 의해서 취득한 기계를요. 바로 파는 경우들은 드물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드물고요. 대부분 거의 끝까지 다 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 고물상에 판다 이런 표현 했잖아요. 그때까지 쓴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저희는 파는 것도 해봐야 되니까 다음 연도에 즉시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뭔가요, 여러분? 조금 전에 하고 들어온 게 돈 받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월 7일에 정부한테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자, 어디로 돈이 들어왔어요?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상한 의무는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금은 무엇 하시면 되고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부한테 받은 국고 보조금을 대변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보통 예금 2천만 원을 무엇 하시고 증가시켜 주시고요. 대변에는 국고 보조금이라고 기록을 하시고 2천만 원. 근데 반드시 이 국고 보조금은 어디에 가셔서 계정 과목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등록해서 쓰셔라. 그런데 반드시 이 부분은 구간은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 보통 예금은 어느 구간에 속한다고요? 당좌 자산에 속해요. 그러면 당좌 자산 구간에 가서 당좌 자산 코드 구간에 가셔서 무엇 하신다? 등록하셔야 된다고요. 실제 업무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 계정 과목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누구랑 관계가 있다? 이거 보통 예금에 따라다녀야 돼요 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외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이 따라다닌다. 그럼 관계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보통 예금에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보통 예금과 관련된 코드라고 등록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무엇 해라? 깎아먹어라. 그래서 차감 계정입니다. 라는 성격을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 시험 보러 가시면 여러분들이 국고보조금을 검색하겠죠. 그때 국고보조금이 세 개가 뜨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당좌자산에서 뜨고 하나는 유형자산에서 뜨고 하나는 무형자산에서 뜨더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 받는 시점이었고 상한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면 반드시 무슨 부분?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 그럼 당좌자산 구간에 있는 코드를 쓰셔야 되겠죠. 그게 시험에서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시험은. 그래서 그 부분 선택하신다는 거 실수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요 처리가 끝나고 나면 재무 상태표를 조회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여지더라?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부분, 원래 잔고가 얼마가 있었다. 저희는 5천만 원 있었다는 가정이라면 자, 2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이 됐으니까 2천만 원 증가하겠죠, 여러분? 그럼 그 2천만 원이 가산이 돼서 7천이라고 통장에는 찍혀 있어요. 그런데 그 7천 중에 2천은 국가한테 지원받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입금받은 부분에 차감 계정으로 아래에 기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이다? 5천이다. 이런 원리가 나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처리하시고요. 내가 올바르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시면 재무상태표라든지 아니면 학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해 보시는 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대로 이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세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아, 나 계정 과목 등록을 설정 잘못했나? 라는 걸 보셔야 돼요. 또는 회계 처리 자체를 잘못했나? 라는 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돈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 하시면 될까요? 유형자산 사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부분. 아니 그러면 상환 의무가 있는 건 왜 얘기하지 않느냐. 우리 아까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차변에 뭐라고 썼고요. 저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어요 라고 쓰고 그럼 요거를 만약 2천만 원이 그런 사건이었다 그러면 2천만 원이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상대편에는 뭐라고 쓸까요? 저희는 상환 조건이 2년 만기입니다. 장기 차입금 또는 3년 만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금액은 2천만 원이라고 기록을 하겠죠. 이렇게 돼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지금처럼 저희 기계 샀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기계를 취득하였다? 근데 상환 의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이 돈을 뒤에 가서 무엇 해야 돼요? 만기에 되면 만기 때 무엇 할 것이다? 갚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고 이자가 절이었던 것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취득했을 때 다 내 돈으로 사는 꼴이 되는 거죠. 갚을 빚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안 내요, 여러분. 기계 취득 문제는 안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 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돈 받았을 때 말고는 물어보지 않아요. 어차피 기계 취득할 때도 갚을 빚이기 때문에 다 내 돈으로 산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취득은 아예 내지 않는다. 뭐만 낸다? 나 돈을 받았어. 라는 것만 물어보고 끝인 거예요. 뒤에 가서 갚아야 되니까. 이해되셨을까요? 대체적으로 상한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간혹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돈 빌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돈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론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국가한테 국고보조금 2천만 원을 우리는 받았고요. 2천만 원을 받았고 그럼 그 2천만 원 받은 거 가지고 무엇 하겠다?
나는 기계를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딱 2천만 원이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드물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현재 기계를 얼마 주고 샀다?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형자산 5천만 원 주고 취득을 했고 그중에 2천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일단 돈을 줘야 되겠죠, 여러분? 네, 그럼 저는 돈을 준다라고 하면 기계장치 값 얼마가 나갈 거고요. 5천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나는 새로운 기계 얼마가 생겼다? 5천만 원짜리 새로운 기계가 생겼다. 자, 앞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다.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 원가는 뭐로 가신다? 공정가치로 가셔라. 그러면 공정가치가 5천만 원이 공정가치겠죠.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 그러니까 기계장치 5천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증빙을 또 받을 것이다. 그 증빙도 얼마짜리 증빙을 받는다? 5천만 원짜리 기록되어 있는 증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무슨 부분? 아, 그럼 나는 통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돈을 썼단 얘기인 거죠. 그러면 무엇 하셔라? 우리 아까 이 국고보조금 2천만 원 받았을 때 여러분, 이거 어느 변에 있었죠? 원래 돈 받았을 때 대변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대변에 있었던 국고보조금 쓴 거니까 어느 변에 써주시면 돼요? 차변에. 그래서 차변에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정리했던 국고보조금 2천만 원을 없애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계장치 5천만 원짜리는 3천만 원만 내 돈이고 2천은 국가한테 지원받은 거니까 표시를 또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다시 2천만 원짜리 국고보조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변에 들어오는 건 누구? 유형자산과 관련된 차감 계정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에 기계장치라고 썼으면 이 유형자산의 코드는 무엇이다?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서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할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이 계정 과목도 만들어 쓰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형자산 코드 범위에 가서 만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끝나지게 되면 또 재무상태표를 열어보게 되면 보통 예금의 국고보조금은 없어지겠지만 우리 유형자산의 기계장치 쪽의 국고보조금은 다시 생기겠죠. 그래서 5천만 원짜리 샀고 2천만 원 지원받았으며 그래서 순수하게 내 돈은 얼마가 들어갔다? 3천이 들어갔어요 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예제 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예제는 계속 끌어가면서 보시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프로세스. 그러면 지금 우리 2021년도 1월 11일의 내용. 자,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계는 얼마짜리다? 5천만 원짜리. 그리고 이 5천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는 유형자산 취득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5천만 원짜리 기계를 취득했으니 나는 기계장치가 무엇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차변에 기계장치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 공정가치가 뭐가 될 것이다? 취득 원가가 될 것이다. 됐을까요? 그리고 돈은 어디에서 주었다? 보통 예금에서. 자, 보통 예금에서 인출해 주었으니까 보통 예금 무엇 할 것이다? 감소. 그러면 일단 기계장치 차변에 증가시켜 주시고 대변에 보통 예금 5천만 원 감소시켜 주시고 그럼 여기까지 끝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었다? 나 이거는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산 유형자산이야. 그럼 여러분은 업무하실 때 누구를 찾아라? 국고보조금 얼마를 지원받았느냐? 나는 지원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는 얼마 지원받았죠, 여러분? 우린 2천만 원을 국가한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국고보조금 1월 7일 날 재무상태표에 회계 처리된 정보를 봤더니 보통 예금이 7천만 원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7천만 원이 기록된 것 중에 2천은 누구한테? 국가한테 지원받은 돈이었어라는 게 장부에 계상되어 있겠죠. 자, 이 부분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는 어느 변으로 보내서 여러분 이게 회계 처리했을 때 대변에 있었던 거잖아요. 분명히 자산을 깎아먹는 차감 계정의 성격은 대변에 등장하고 부채를 깎아먹는 차감 계정의 성격은 차변에 등장하고 똑같이 자본도 그렇겠죠, 여러분.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는 어느 변에? 대변에 등장하겠죠. 수익은요? 차변에 등장하겠죠. 그래서 반대편에 등장을 해서 차감의 성격으로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있었던 부분 이 2천만 원을 기계 살 때 썼잖아요, 여러분. 그럼 무엇 하셔야 돼요? 상계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무엇 하셔라?
우리 보통예금에 있었던 국고보조금을 상계해 주셔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국고보조금의 계정 과목의 성격은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의 성격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천만 원 기록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보통예금 통장에서 5천 뺐잖아요. 중간에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얼마의 잔고만 남겨져 있을 것이다. 2천만 원 잔고만 덩그러니 남겨지겠죠. 그리고 더 이상 무엇은 우리 차감 계정은 따라다니지 않겠죠. 상계 정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변에 누가 들어오면 돼요, 여러분? 국고 보조금이 새로 생겨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계장치는 3천만 내 돈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린 대변에 국고 보조금이라고 2천만 원 기록하시고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의 성격을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 그럼 이 부분이 재무상태표 2021년도 1월 11일 조회를 했을 때 어떻게 보여질 것이다. 지금 기계장치 5천만 원 기록이 되고요. 그 아래에 국고 보조금 2천만 원짜리가 들어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부 금액은 얼마이다? 3천만 원이다 라고 기록이 되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리를 맞춰보시는 거예요. 맞춰보시는 부분들. 근데 대부분들이 장부 따로 가고 회계 따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반드시 회계 처리가 되면 그게 장부에, 그리고 장부에 모여 있는 건 학계잔액 시산표에, 학계잔액 시산표에 모여 있는 건 어디에? 재무 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다시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리가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겠죠, 여러분. 아니, 사업을 하고 있었겠죠. 기계 열심히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뭘 맞이하자? 결산을 맞이하자. 자, 그럼 이제 결산에 가면 뭘 해주셔라? 당연히 사용한 것만큼 가치 감소에 대한 걸 정리해라. 그러면 감가상각이라는 걸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할 거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실 게 뭐가 있냐면 기계를 구입할 때 5천만 원을 지불한 건 맞아요. 그쵸? 근데 이 5천만 원 중에 내 돈은 얼마이다? 3천만 들어갔죠? 그러면 3천만 원이 역사적 원가가 돼서 우리는 요거만 무엇해야 된다?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감가상각은 말 그대로 비용화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비용을 발생시켜 주시고 비용 발생시킨 걸 차곡차곡 쌓는 게 누계액이에요. 그럼 비용이라는 게 발생이 되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니까 이익이 줄어들겠죠, 여러분?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내거든요. 그래서 사용한 것만큼 매출이 증진이 될 것이다. 미래 경제적 효益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원가라는 것으로 장부에 기록을 했다가 사용한 기간에 걸쳐서 무엇해라?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화를 시키면 그 부분으로 세금 혜택을 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다만 내가 5년 동안 사용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세우면 5년 동안 비용화를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7년이라고 얘기하면 7년 동안 비용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근데 그런 걸 감가상각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5천만 원을 가지고 감가상각비로 다 정리하면 내 돈 들어가지 않은 것도 비용출했잖아요. 그럼 회사는 이중 혜택을 보는 거죠. 기계를 살 때도 3천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2천만 원 혜택을 받고 근데 감가상각할 때 5천만 원 그대로 비용화시키면 우리는 세금을 덜 내는 꼴이 되죠. 국가가 그거를 봐줄까요? 절대로 봐주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계에서도 이제 그거를 잡고 가라는 거죠. 아, 그러면 감가상각은 반드시 취득 원가는 공정가치로 5천만 원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감가상각은 5천 갖고 해라. 다만 이 5천만 원 중에 무슨 부분? 3천만 가지고 감가상각하는 게 원래 맞으니까 포함되어 있는 2천만 원은 감가상각비랑 무엇해라? 상계해라. 정리시켜라. 그러면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얼마? 네 돈 들어간 3천만 원만 감가상각한 것처럼 결론이 낮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걸 언제 한다고요? 결산 때요. 됐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하실 것. 그리고 이 문제를 내고 싶으면 대부분 백데이터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시험지에 다 써줍니다, 여러분. 그래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산하실 때 정부보조금의 이한 또는 국고보조금의 이한 취득자산이 있었다라면 그 부분은 0이 될 때까지 계속 검토를 하셔서 상계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실 것. 그러면 지금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앞에서 벌써 보고 들어왔죠. 그래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올려줄 때는 계상하는 게 계산해서 올려주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계상할 때는 취득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이 내용 연수는
우리 업무에서는 본인들이 무엇하는 것이다? 추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결정하는 겁니다. 추정. 누구의 기준은? 회계는. 그래서 우리 기업 회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당신들이 결정하세요. 기계를 취득했는데 내가 5년은 쓸 것 같다. 내가 7년은 쓸 것 같다. 3년은 쓸 것 같다. 10년은 쓸 것 같다라는 건 당신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게 내용연수예요. 사용이 가능한 기간을 결정하는 거.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업무자들은요. 뒤에 가서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게 회계의 의미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계에서 말하는 건 이해는 하고 있지만 자기들 추정하지 않고요. 뭔가를 따라가는 규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요. 네, 그거는 뒤에 감가상각 때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회계는 본인들이 추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서 뭐 배웠을까요? 회계의 기본 개념 배울 때. 자, 우리 회계라고 하는 건 우리 또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 추정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앞에서 배웠어요. 재무제표의 한계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 무슨 부분, 회계 정보를 열어봤을 때 그 정보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 추정치를 포함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모든 종업원이 그만두면 내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추정을 해서 계산이 나와지게 되면 그걸 장부에 올려주고 있다. 내용연수도 일종의 추정치예요, 여러분. 추정치.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그게 이런 얘기를 표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에 걸쳐서 무엇해라. 감가상각비 계상했던 거랑 우리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율만큼 무엇하시면 된다. 상계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이 용어가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상계 처리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거 이제 상각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국고보조금 상각액.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고 그리고 취득 원가에서 누구를 빼라? 잔존가치. 자, 여러분 잔존가치는 왜 빼냐면요. 저희가 5천만 원 주고 기계를 샀어요. 그런데 이 5천만 원 주고 산 기계를 내가 몇 년을 쓸 수 있을 것이다. 5년은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어요. 자, 근데 이 5년을 사용하고도 제가 어디에 가서 고물상에 팔면 고물상에 처분을 하면 최소한 고물비는 받더라. 그래서 얼마는 우리 5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500만 원은 회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 500만 원은 가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가치는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부분? 아, 5년 동안 사용하고도 남겨져 있는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잔존가치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건 사용함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된 걸 비용화시키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500은 가치가 감소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럼 비용화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게 모두 다 끝나면 5년이 다 끝나면 500이 반드시 장부에 남겨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500이 내가 추정했을 때 500만 원 정도 남을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게 감가상각 5년이 다 끝났는데 500이 안 남겨져 있다? 그럼 여러분 중간에 감가상각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걸 잔존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가상각해야 되는 대상 금액은 얼마가 된다? 4,500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득했던 금액이 5,000이다. 그리고 잔존가치가 500이다. 라고 한다라면 그걸 뺀 4,000 얼마 500만 원만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야 된다는 거. 시험은 잔존 가치가 없는 쪽으로 더 많이 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 중에 국고보조금 지원받은 거 있죠? 그 금액이 우리는 2천이었죠. 그러면 그 2천만 원의 비율만큼 무엇해라? 정리해라. 그럼 여러분 실제 받은 3천만 원만 삼각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요거 빼서 이제 안분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 감가상각비 장부에 올려주는 부분은 얼마 가지고 상각을 했고 5천만 원 가지고 상각을 해서 차변의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을 올려주시고 이건 비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용을 장부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대변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 이 부분도 뭐가 된다? 유형 자산의 차감 계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 차감 계정이고요. 그래서 유형 자산 차감 계정으로 장부에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위에 알려준 이 공식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상각액 계산이 되면 무엇 하셔라? 우리 차변에 있었던 감가상각비를 그 비율만큼 없애주셔라. 그래서 상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보내서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차변에는 우리 국고보조금을 기록해서 없애줍니다. 그럼 원래 여러분 국고보조금은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 대변에 있었죠, 여러분? 네, 대변에 있었던 국고보조금 차변으로 보내서 상계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됐을까요? 그러면 이 정리가 끝나고 나면 지금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봤을 때요. 이제 지금 가정치를 드렸지만 이런 형태의 재무상태표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기계를 5천만 원 주고 샀다. 그리고 감가상각을 하니 금액이 1,000만 원이 나왔더라. 그러면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했으니까 기계 차감 계정으로 할 거거든요. 그럼 바로 밑에 1,000만 원이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국고보조금은 아까 얼마였었죠, 여러분? 2천이었었어요. 근데 그 2천만 원이 상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400이 상각이 됐다라고 가정을 세우면 1,600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의 장부 금액이 2,400의 장부 금액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래서 나와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제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보여지는지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언제요? 금년도 12월 31일 무엇을 만났고요? 결산을 만났고요. 그래서 결산식 감가상각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자라고 안 하셔도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자, 감가상각은 무슨 법에 의해서? 우리 감가상각 방법 아직 안 배웠어요, 여러분. 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 있고, 뭐 정률법이 있고, 연수합계법이 있고, 이중체감법이 있고, 생산량 비례법이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배울 건데요. 그 중에 무슨 방법으로? 정액법으로. 그리고 내용 연수는 몇 년이다? 5년 동안 상각을 하겠다. 결론적으로 무슨 부분? 아, 나 5년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추정을 세웠다는 거죠. 자, 그리고 5년 사용하고 나서 잔존 가치가 남겨져 있을 것 같으냐? 고물상에 가서 팔면 얼마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있다 없다? 없다. 0입니다. 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그러면 감가상각비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거는 그냥 계산 방법 가지고 갈게요.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공식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계산하는 공식은 회계와 세법이 동일합니다. 네, 기준이 동일하고요. 그러면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잔존 가치를 뺍니다. 자, 그리고 무엇으로 나눠주셔라? 내용연수로 나눠주셔라. 그럼 저희는 언제 샀죠, 여러분? 2021년도 언제? 1월에 샀습니다. 1월. 그쵸? 그래서 1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취득을 해서 기계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1월부터 언제까지? 12월까지 사용을 했죠,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1년을 꽉 채워서 썼네요. 그쵸? 그러면 1년의 상각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제가 왜 요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급 비용을 계산하거나 미수 수익을 계산하거나 또는 선수 수익을 계산하거나 미지급 비용을 계산할 때 시험은 월할 계산하세요 라는 시험 문제를 낸다고 했어요. 월할. 자, 월할은 12달 중에 몇 달이 해당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시험만 그렇고 현실은 월할은 없다. 모두 다 무슨 계산한다? 일할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험이 일할을 안 내고 있다라고 표현해드렸고 그런데 우리 누구는 월할 계산한다. 사용한 기간을 따져볼 때 감가상각은 그런데 우리 1월부터 12월 달 다 썼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1년을 꽉 채웠다는 걸 제가 표현한 거죠. 그러면 우리 취득원가 얼마이고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쵸? 자, 그리고 잔존 가치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0. 내용 연수는 몇 년으로 추정했어요? 5년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천만 원 나누기 5년. 1년 꽉 썼으니까 1년치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된다? 1,000만 원입니다. 라고 계산이 바로 나오죠. 그럼 이걸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을 발생시켜 줍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부분. 다만 이 부분이 기계는 여러분 공장에서 쓰잖아요. 그럼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여러분? 공장에서 쓰는 걸 제조 원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 몇 번을 쓰자라는 마음속에 다짐 500번을 쓰자라는 거. 그리고 이게 사무실에서 썼습니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몇 번을 쓰자? 800번에 있는 걸 쓰자. 요건 구분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제조 원가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렇죠. 공장에서 썼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런 경우는 500번대 코드를 씁니다. 라고 얘기는 하겠죠. 근데 제조 원가도 결론적으로는 매출 원가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1,000만 원이라는 걸 기록해 주시고요. 대변엔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에
이런 건 여러분 프로그램 구입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요. 이런 건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록합니다. 반드시 코드 누구를 써야 된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코드를 써야 된다. 기계장치가 프로그램에 가면 206번이거든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미리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207번에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국고보조금은 제가 만들어 쓰라고 말씀드렸지만 208번에 만들지 못해요. 208번은 차량운반고 벌써 등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유형자산 코드 구간에 저 뒤쪽에 가면 여유 자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만들어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회계 처리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재무상태표 2021년도 12월 31일 현재 조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일 것이다. 나는 기계 얼마 주고 샀다? 5천만 원 주고 샀다.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의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다? 우리 1,000만 원의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다. 차감 계정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로쳐서 제가 써드린 거죠. 근데 아직 국고보조금 상계는 안 했어요, 여러분. 네, 상계는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고보조금은 여전히 얼마로 보일 것이다? 2천만 원으로. 그러면 5천만 원에서 우리 3천이 빠지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3천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3천만 원이 빠지니까 우리 얼마? 2천만 원이 남겨지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게 원래 내가 들어간 돈은 얼마라고요? 3천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공식대로 가면 취득원가 3천만 원에 잔존가치는 0이고요. 그리고 내용연수 몇 년이다? 5년이었어요. 그쵸? 그럼 5년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실제 감가상각은 얼마만 해서 우리가 세금 혜택을 받아야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600만 원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 자리는 얼마가 되는 게 맞을까요? 2천만 원이 아니라 이 자리는 600만 원만 빠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자리는 2,400이 돼야 정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600만 원만 감가상각을 처음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있으니까 국고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무엇해라? 이 1,000만 원 중에 무슨 부분? 아니 우리 돈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만 인정을 해야 되니까 600만 원만 남겨놓고 그리고 국가한테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 400만 원에 대한 건 무엇하겠다? 우리 상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상각하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 그럼 처음부터 600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개념으로 따져볼 땐 그냥 전체 금액 가지고 상각을 해라. 그리고 나서 1,000만 원 중에 내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와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 걸 무엇하는 거예요? 안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이니까 사실상 40%를 지원받은 거잖아요. 그럼 40%만큼만 상계 처리를 하면 이 자리가 2천이 아니라 2,400으로 바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2,400 바뀌는 상계 처리 부분 해야 되겠죠. 상각하는 거. 그럼 그거로 이제 넘어갈게요. 저희 이번 시간에 요거까지 끝내고 쉴게요.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자, 그럼 이제 넘어가시면 우리 국고보조금 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셔라? 자, 당신이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있을 것이다. 그쵸? 그래서 감가상각비 얼마가 있었다? 1,000만 원. 그래서 감가상각비 곱하기 무슨 부분? 우리 취득 원가에서 누구를 빼주시면 된다? 잔존가치를 빼주시면 된다. 그런데 우리 잔존가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취득원가 5천만 원 분의 우리 누가 들어온 것이다. 여러분 정부보조금 또는 국고보조금. 그래서 제가 아까 내 돈 60%가 들어갔고 국가한테 지원받은 게 40%. 그러니까 40%만큼은 국고보조금이니까 감가상각비를 상계해서 없애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5분의 2인 거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 들어오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 대변에 있었던 국고보조금 상계 처리합니다. 당연히 기계장치 차감 계정이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차변에 있었던 감가상각비를 무엇 하시면 된다? 소멸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원가를 소멸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감가상각비 원래 1,0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빠지면 우리는 감가상각비는 결론적으로 얼마만 인정이 된다? 600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손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FM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재무상태표에 이제 요 분계까지 하고 들어가서 보시면 자 기계장치 5천만 원 그대로 취득원가 들어와져 있을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1,000만 원. 근데 국고보조금 상계했잖아요, 여러분. 그쵸? 상계 또는 상각해버렸죠? 그러면 우리 400만 원이 줄었으니까
무슨 부분? 아, 여기의 금액은 얼마에서 원래 국가한테 지원받은 2천만 원에서 우리 삼각한 거 얼마를 빼면 400을 빼면 우리 얼마만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1,600만 남겨지는 거겠죠. 그래서 회계처리를 하면 이렇게 잔고가 남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1,000만 원과 1,600을 더하면 얼마이다? 2,600이 되는 거죠. 5천만 원에서 2,600이 빠지면 우리 남겨져 있는 장부의 금액은 얼마이다? 2,400. 그럼 제가 아까 2,400이 나와야 상각까지 완벽히 다 끝내진 겁니다. 근데 회계 처리를 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을 600을 잡을 수는 없다. 전체를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1,000을 보여드리고 1,000에서 400을 없애는 거로 보여드렸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나온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미리 보여드렸던 거랑 결론이 똑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회계 처리를 하실 때 이걸 다 아시는 분들은 아, 그럼 저는 회계 처리를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대변에 누구를 쓰고 감가, 상각, 누계액, 얼마, 1,000만 원을 기록하고 자, 그리고 상대편 차변에 감가상각비가 여러분 차변에 1,000만 원이 생겼다가 대변에 400만 원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결론은 600이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나는 1,000에서 400을 아예 처음부터 빼버리고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우리 얼마를 쓰겠다. 600만 원을 기록하겠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또는 정부 보조금 얼마 400만 원을 기록하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다고 왜 문제가 돼요? 결론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도 계세요. 무슨 부분? 저는 감가상각비 600을 아예 줄여버렸잖아요. 지금 차변에 감가상각비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비 400만 원 해서 이걸 하나의 분계로 하신 분들도 있어요. 문제될 거 전혀 없어요. 네, 어떤 걸 하시든 됐을까요? 그래서 편안하신 대로 하십시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산 문제 나올 때요. 답안이 복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부분? 이것도 맞았다고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저처럼 무슨 부분? 감가상각비 1,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 하나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바로 밑에 국고보조금 400만 원 상계하고 그리고 감가상각비 400만 원 소멸시키는 거 하나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또는 전표를 한 장처럼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결론이 맞아지면 됩니다. 결론이 맞아지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부분. 우리가 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결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조심하실 건 잔존 가치가 있다라고 단서를 주었는지 아니면 잔존 가치가 없다라고 주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올해 연초에 샀는지 아니면 기중에 샀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샀는지 반드시 요건 확인하셔서 상각비를 계산하셔야 돼요. 월 할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처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처분하실 때 우리가 갖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팔게 되면 가지고 있었던 기계장치를 팔았다 그러면 대변에 가서 기계장치가 없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있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반드시 같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국고보조금이 있으면 같이 다니는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기계장치를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상각하지 못한 아직 없애지 못한 국고보조금 1,600만 원이 남겨져 있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기계장치를 나는 처분하겠다, 매각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기계장치만 덩그러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우리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도 그리고 관련된 국고보조금도 반드시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장부에서 무엇 하셔라? 제거하셔라. 근데 제거한다는 얘기는 반대편으로 보내서 없애세요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팔았으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거하는 부분의 의미만 가져가시면 되세요, 여러분. 네, 그거만 가져가시면 되는 부분. 그게 처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국고보조금이 있을 것이다. 우린 지금 1,600만 원이 남겨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직 상각을 못한 국고보조금 잔액을 무엇하셔라, 정리시켜 주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무엇하는 부분에 우리가 처분하는 자산에 우리 처분하게 되면 여러분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처분 이익인지 처분 손실인지잖아요. 그 처분 손익에 이 부분이 영향을 주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현재 5천만 원 주고 샀던 기계 상각은 얼마를 했고 1,000만 원을 했고 그리고 그중에 정부 보조금 1,600만 원이 또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돈은 600만 원만 상각해서 아직 상각하지 못하고 장부에 남겨져 있는 금액은 2,400입니다. 라고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제가 5천만 원짜리 팔았어요 라고 했을 때의 처분 손익과 2,400짜리를 팔았어요 라는 처분 손익의 금액은 당연히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처분과 관련된 손익을 계산할 땐 아예 공식화시켜서 가지고 가세요 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빼고는 이라고 했었던 부분. 무슨 부분? 내가 얼마에 팔았습니다 라고 하는 처분가액이 있을 것이다. 이 처분가액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내가 내놨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겠죠. 그래서 이 처분가액에서 누구를 빼주시면 된다. 장부가액을 빼주시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 1,000과 1,600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5천이 장부가액인 줄 알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5천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빠지고 그리고 국고, 보조금이 빠진 2,400이 뭐가 된다? 이게 장부가액이거든요. 그러면 처분가액에서 5천을 뺐을 때 처분손익과 우리 지금 현재 2,400을 뺐을 때의 처분손익은 당연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없애라. 이게 장부가액이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당해자산의 처분손익에 무엇한다? 차감하거나 또는 부과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국고보조금, 감가상각 누계에 처분할 때 장부에서 다 없애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장부에서 제거해라. 라는 얘기 됐을까요? 또는 우리 앞에서 여러분 무슨 얘기 했어요? 동종자산, 이종자산이라는 교환 얘기했을 때도 무슨 얘기 했었나요? 우리 장부금액을 장부에서 제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서 누구를 뺀 걸 기본적으로 얘기한다.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걸 장부가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은 장부가액에 누가 하나 더 영향을 준다? 그거 보조금이 있으면 그 또한 영향을 주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를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었던 유형자산은 무엇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난 지금 현재 5천만 원짜리 유형자산이 지금 제거가 되고 이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만 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관련된 국고보조금 1,600만 원이 있으니 이 부분도 무엇한다? 제거한다. 됐을까 여러분? 그리고 너 얼마 받고 팔았는데 저 3천만 원 받고 팔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처분 금액은 3천이고요. 장부가액은 2,400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얼마의 이익이 생겼다? 600만 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대변도 해보면 5,600이고요. 차변도 더해보면 5,600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손실이었을 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당연히 차변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반드시 무엇하셔라? 같이 없애주셔야 한다. 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주실 것. 그러면 우리 예제 볼게요. 자, 예제는 2022년도 1월 5일에 우리 가지고 있었던 기계장치를 3,500만 원에 현금 받고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1월 1일 날 팔았으면 좋겠지만 1월 5일 날 팔았어요. 그럼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는 사실상 사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 달치도 감가상각 해야 돼요. 네,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요. 감가상각 이제 배우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무슨 단서 드렸어요?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1월 달에 한 달 쓴 거로 봐야 되는 부분은 고려하지 말고 그냥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각에 대한 걸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으셔야 되는 게 무슨 부분? 재무상태표 우리 2022년 1월 5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열어보니 또는 2021년 12월 31일에서 넘겨받은 정보겠죠. 기계장치 얼마짜리가 있다? 5천만 원짜리가 있다. 그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가 있다? 1,000만 원이 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얼마 남겨져 있다? 아직 상각하지 못한 거
1,600. 그래서 장부의 금액은 현재 얼마이다? 2,400이다. 요게 장부 금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장부 금액. 그래서 제가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취득 원가가 장부 금액이 될 수도 있지만 취득 원가가 장부 금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취득 원가를 무조건 장부 금액으로 보지 마셔라. 그래서 우리가 취득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그게 장부에 조회가 되기 때문에 장부 금액으로 갈 수는 있다. 근데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했었죠. 지금도 보면 여러분, 지금 5천만 원이 장부 금액이 아니라 얘를 뭐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나 얼마 주고 샀어요라고 하는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 원가는 5천이고 그리고 장부의 금액은 얼마이다? 2,400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처분을 해서 나오는 처분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신다? 처분 금액. 자, 처분 금액 얼마요? 3,500만 원. 자, 그래서 3,500만 원에서 장부 금액 얼마? 2,400. 자, 그러면 요 두 금액을 빼서 뭐가 나오면 양수가 나오면 이익이고 음수가 나오면 손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여러분 빼면 얼마인가요? 1,100만 원. 양수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유형자산을 무엇해서 처분해서 무엇이 발생했다? 이익이 발생했다. 반드시 회계 처리했을 때 1,100이라는 이익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지 회계 처리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계 장치를 팔았으니까 취득원가 5천만 원을 장부에서 제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기록되는 건 우리 어디에 있는 재무상태표 차변에 있는 기계 장치를 무엇한다?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변에 기록하는 기계 장치는 취득 원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저는 차변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저는 뭐 받고 팔았죠? 현금. 자, 현금 받고 팔았으니까 우리 차변에 현금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다? 3,500만 원만큼 증가를 하겠죠. 자산의 증가는 당연히 차변이니까 차변에 현금 3,500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누구요? 기계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우리 1,000만 원 차변에 기록합니다. 반드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록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있었으니까 재무상태표에 남겨져 있는 국고보조금 1,600만 원도 무엇하셔라? 정리시켜 주셔라. 그러면 차변 기록할 거 다 끝났거든요. 그럼 차변 기록한 거 다 더해보시면 3,500에 1,000 더하면 4,500, 4,500에 1,600을 더하시면 6,100인가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대변에 5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1,100은 뭐가 된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 벌써 회계 처리하기 전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얼마가 나올 것이다? 1,100만 원이 나올 겁니다. 라고 벌써 예상을 했죠. 그런데 회계 처리에 의해서도 1,100이 딱 맞게 떨어지죠. 근데 항상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 계산하는 것처럼 공식화 시킨 건 분계를 했었을 때 그 공식으로 들어오는 이름표의 금액이 그거라는 걸 표현하는 의미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이 있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반드시 처분하실 때도 무엇 해야 된다? 같이 없애주셔야 된다. 장부에 덩그러니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 국고보조금 모두 다 제거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금 얘기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지금 보여드린 게 하나의 플랜이에요. 하나의 플랜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한테 지원받은 돈이 있었다. 근데 하나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응시하는 시험들은 재밌는 건 대체적으로 돈을 먼저 받는 걸 대부분 내요. 그래서 돈을 받고 자산을 취득한다. 이렇게 많이 내고 있지만 현지에 가보시면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내가 먼저 사고요. 그리고 무엇하는 경우 돈을 뒤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무엇 해놨어요? 2천만 원 받았다라는 회계처를 먼저 했잖아요. 근데 그 분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생길까요? 내가 일단은 기계를 5천만 원 주고 샀다. 그리고 보통 예금에 돈 지불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국가한테 얼마를 지원받았다. 나 2천만 원 지원받았어. 이렇게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 지원을 받게 되면 차변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대변에 국고 보조금을 만들어요. 근데 그때 보통 예금의 개정 과목이 아니라 우리 기계장치 5천짜리 사는 거에 2천을 지원받은 거니까 2천만 원 차감 계정은 누구의? 기계장치 차감 계정이셔야 돼요. 그렇게 분계가 뒤바뀌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런 거 검토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세요. 업무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시험은 그 패턴을 잘 안 내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돈 받은 거로 내고 있다. 그리고 차입금 고민할 게 없어요. 차입금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워낙에 국가가 지원하는 차입금이 많고 이자가 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차입금 처리하고 이자 계속 내다가 뒤에 가서 무엇 할 것이다? 차입금 갚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는 데는 전혀 영향 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이 있다? 지원금 들어오는 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비용처리를 먼저 하고 지원금이 뒤에 들어왔다. 그럼 비용을 소멸시키거나 또는 영업의 수익 계정에 무엇 하셔라. 자비 처리하시거나 나는 국고보조금 용어를 등장시키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영업의 수익 계정에 국고보조금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 쓰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회사마다 성향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영업의 수익에 적정한 계정이 없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뭐로 쓰지라고 고민하시다가 자비 계정 그냥 쓰는 분이 있고요. 국고보조금을 만들어 쓰는 분이 있어요. 영업의 수익으로만 들어오면 돼요. 그것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아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하신 건 절대로 유형자산 아니에요. 무형자산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똑같습니다. 회계 처리는 누구랑 동일하다? 유형자산하고 동일하게 차감 계정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시중에 지금 아주 엉뚱한 회계 처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된 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 많이들 구입해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서 업무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다시 회계 1급 교재로 돌아오시면 되시고요. 어차피 세무 2급 교재랑 1급 교재 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을 취득한 뒤에 지출되는 돈이 있는데요. 그 돈에 대한 얘기를 다음 강좌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